네, 일반 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충돌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와 물체의 이제 만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작용하는 힘을, 그러니까 두 물체에 대해서 밖에서 작용하는 외력과 그다음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내력으로 이제 구별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물체 전체를 이제 하나의 개로 본다면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즉 이제 내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운동량을 배우고 그다음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배우면서 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력끼리만 작용하면 결국 이 내력의 합이 다 상쇄되는 것 때문에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인데,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력에 의해서 작용이 되니까 이 충돌하는 두 물체의 그 전체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제 보존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충돌을 이해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운동량만큼 또 중요한 양이 있었죠. 그게 이제 에너지라는 거인데, 특히 이제 이 충돌과 관련해서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중요할 텐데, 그럼 이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가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 에너지는 이제 보존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날 때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탄성 충돌하고 극단적인 비탄성 충돌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루기가 쉬워서, 그러니까 그 경우를 이제 조금 더 많이 다루고 그걸 바탕으로 이 그냥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비탄성 충돌들을 조금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돌이라는 현상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 탄성 충돌, 에너지 보존 조건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한번 답해 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차와 가벼운 차가 충돌하면 각각의 운전자에게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 총알이 우리가 눈으로 봐선 너무 빨라서 저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기 힘든데 이런 걸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재미있는 이 퀴즈로 하나 이제 넣어놓은 게 뭐 이성진구의 이 몸무게를 조용히 알아보는 방법 뭐 이런 등등의 걸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더 이제 정확하게 언급을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이제 콜라이전이라고 하는데, 이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물체가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충돌이라고 하는 건 서로 힘을 주고 받는데, 그 힘을 주고 받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걸 이제 보통 충돌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짧은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인데, 이건 좀 상대적인 거죠. 이제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뭐 조금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충돌은 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죠. 이건 내력이라고 부르다 그랬죠. 그래서 내력의 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돌 전후에 이제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조건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별을 해서 이 충돌 전후에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이제 탄성 충돌, 그러니까 일레스틱 콜라이전이라 그러고, 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을 이 비탄성 충돌, 제 인일레스틱 콜라이전이라고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각각을 구별해서 앞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그 탄성 충돌의 대표적인 예로 이 당구장에서 당구공으로 치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이 완벽한 탄성 충돌은 있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가 잘 보존이 된다.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산성 충돌이고, 또 대표적인 그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와 차가 만나서 서로 찌그러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운동 에너지 손실이 크죠. 그러니까 이 손실된 운동 에너지는 이 차를 찌그러뜨리고 뭐 그 부서지고 하는데, 이런데 이제 에너지가 쓰이게 돼서 운동 에너지는 이제 줄어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충돌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충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동량 보존이 된다는 조건이었죠. 근데 이 운동량은 이 벡터 양입니다. 따라서 이 벡터 양으로서 보존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제 1차원에서 일어나느냐, 2차원에서 일어나느냐, 3차원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복잡한 정도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간단한 상황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그러니까 1차원에서 일어나는 이 충돌이고, 그 중에서도 이 탄성 충돌,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나,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차원인데, 그 1차원이라는 얘기는 두 물체가 직선상에서만 움직인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1이라는 물체와 M2라는 물체가 있는데, 각각 이 V1I, V2i라는 속력으로 서로 이제 같은, 그러니까 이제 모여든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 i는 이제 시작이라는 뜻의 이니셜에 따서 i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속력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와서 충돌을 한 끝에 이렇게 서로 그러면 튕겨져 나가겠죠.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로는. 그러면 이제 충돌한 후의 속력, 이제 여기 이제 F를 붙이겠습니다. 이거는 파이널이라는 이제 이 영어 단어에 F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 V1F와 V2F로 이렇게 서로 이제 간다는 이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조건, 운동량 보존이라 그랬죠.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충돌 전의 운동량과 이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써야겠죠. 이렇게 써보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운동량은 보통 P라는 문체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F는 파이널이고 I는 이니셜이니까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 그러니까 각각의 보존되는 게 아니라 두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운동량은 같다니까, 그래서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라는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P1i하고 P2i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얼마의 속력으로 가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두 개 곱한 양들을 이미 알고 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충돌 후에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운동량을 알면 이제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속도가 어떻게 되겠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P1i와 P2i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고, 그 왼쪽에 있는 P1F와 P2F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양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방정식이 하나죠. 근데 모르는 거는 몇 개죠? 예, 두 개가 있죠. P1F, P2F.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량 보존만 가지고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이제 이 결론이 나오죠. 예,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면 탄성 충돌이다 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나중 에너지, 여기서 지금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mv 제곱이었죠. 내가 그것을 다시 운동량으로 적어보면, 운동량이 P는 mv니까 그럼 각 물체에 대해서 이 에너지는 우리가 이 2m분의 이제 P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운동량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충돌 후의 에너지의 합과 충돌 전의 에너지의 합이 같다라는 이제 이 조건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조건까지 들어오면 이제 모르는 거 두 개의 방정식이 두 개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 답이 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연립 방정식 푸는 겁니다. 풀면 일단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답. 그래서 P1F와 P2F를 이 P1i와 P2i의 이 조합으로
쓰는데 그 조합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수들, 근데 그 상수가 결국 두 물체의 질량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합으로 됩니다. 자, 탄수가 좀 복잡할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게 보면 이 운동량 보존식을 이제 이 전과 후 이렇게 쓰여 있던 거를 1번에 대한 그 운동량의 차이, 2번에 대한 운동량의 차이로 넘기면 그 차이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 그 차이가 부호만 반대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도 그러니까 내가 P1 쪽으로 이렇게 다 P1하고 P2를 따로따로 모으면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근데 요거 인수분해되죠. 그죠? 그럼 P1F 마이너스 P1I하고 P1F 플러스 P1I 이렇게 나눌 텐데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테고 그럼 그게 된 거에서 앞에 요 조건 뺀 것들이 마이너스 붙고 똑같다라는 걸 알면 바로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더한 것을 이제 이 M1으로 나누고 1에 대해서 2에 대해서도 더한 것을 M2로 나누는 게 같단데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요식하고 요식하고 전부 이제 1차 이 연립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그 두 개는 이제 풀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운동량으로 써져 있는데 그뭐 우리의 관심사가 속력일 수가 있죠. 속력을 더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럼 속력이면 요거를 M1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 요거는 M2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결과가 얻어집니다. 이제 그 앞에서 구한 그 1차원 탄성 충돌의 결과를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렇게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것은 이 두 물체의 상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건 두 속도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V1하고 V2를 빼면 되는데 자, 충돌 전의 상대 속도하고 충돌 후의 상대 속도를 이렇게 해보면 충돌 후의 상대 속도 요 빼보면 되겠죠. 이 빼보면 뭐 간단한 산수에 의해서 조금만 해보면 이게 그 충돌 전의 상대 속도에 앞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탄성 충돌일 때만 이제 성립하는 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 있다가 한번 이제 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충돌이 탄성 충돌이냐 비탄성 충돌이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상대 속도가 얼마나 바뀌느냐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일 경우에는 상대 속도의 이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 방향만 바뀌고 그렇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하기 쉬운 게 이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M1하고 M2가 같으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요거 두 개 사라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요 나머지 것들만 남는데 해보면 이게 다 1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이쪽은 사라지고 이것만 남으니까 이 V1F는 V2I가 되고 V2F는 V1I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서로 속력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교환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보는 충돌 경우가 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죠. 이렇게 그러면 V2I가 0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럼 요쪽만 남는데, 그럼 이제 V1F는 이렇게 M1-M2에 비례하고 V2F는 이제 2M1에 비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먼저 이 M1이 M2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이 멈춰있는 물체보다 달려 들어온 물체의 질량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경우에는 V1F하고 V2F가 다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달려오던 물체도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가고 이 서 있던 물체도 튕겨져 그쪽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반면에 이 정지해 있는 물체가 이 달려온 물체보다 더 무거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질량이 더 나갈 경우에는 자, 그때는 V1F가 이 음수로 바뀌죠. 그 얘기는 이제
이 달려오던 물체가 더 질량이 큰 물체에 부딪혀서 튕겨져 뒤로가 방향이 바뀐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의 그 또 극단적인 경우가, 그러니까 M1이 M2보다 큰데 굉장히 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물체가 와가지고 가만히 있던 작은 물체를 툭 하고 쳤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큰 물체는 별로 영향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 오던 속력으로 갈 텐데, 이 작은 물체는 그 큰 물체의 속력의 2배의 속력으로 튕겨져 나간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물체가 이제 멈춰 있는데 거기에 작은 물체가 달려와서 부딪혔다. 예. 그럼 큰 물체는 별로 영향이 없겠죠. 이건 거의 이제 변화가 없고, 이 작은 물체, 부딪힌 작은 물체는 이 달려오던 속도에 이제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간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1차원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다 이렇게 답을 구해서 이 결과를 이제 깔끔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충돌을 관찰하는 거는 또 이게 실제로 그 완벽한 탄성 충돌인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되나라는 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물리학자는 이렇게 계산만 해놓고 다 맞는다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영상을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 이 경우 두 개의 질량이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이 볼링공 가지고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I thought I'd show a few more things you can do with a pair of bowling balls. These are identical mass, got them from bowlingballs.com. Just search online, but you can find them at your bowling alley, garage sales, thrift stores, etc. But it does help to have ones that are really close to the same make and mass, and they're pretty elastic as far as collisions. And so we already showed this one. So if I pull one back and let go, it stops, and the other one goes out with about the same speed because it reaches about the same height. And there's sort of a more general interpretation when you have an elastic collision, one-dimensional collision between objects of equal mass, they exchange velocities in the collision. And you can go into how that works with conservation of momentum and conservation of energy, or the fact that the velocity of the center mass doesn't change during the collision, but this sort of general principle that if they're equal mass, the velocities are exchanged can be useful in showing that. There's even a multiple choice on one of the released Mechanics C practice tests 2015 that is useful for this. So another way to show when they're exchanged, if I pull them out like this and release them at the same time, then they come in and they exchange velocities. Go out to about the same height after at least one collision. But you also can have them have unequal velocities. It's a little trickier, but with a little practice you can do this. So I'm going to swing this one out to here, and I'm going to swing this one not as much. Then I'm going to let the higher one go first and try and time my release of the lower one so they meet roughly in the middle. And you can see the exchange velocities again. So the one coming in, going to your right is going faster. The one going to your left going slower. After the collision, the slower one now has the same incoming velocity that this one had, and this one has the same incoming velocity that that one had. And it's a visual demo that makes that real obvious. They exchange heights, so they're exchanging velocities, but watch out after a while. Sometimes you can get it to do it for a while, take some practice, but this is one to show. I wouldn't have kids play around with this unless you're observing them strictly. So some more fun things with bowling balls. Maybe next year I'm going to get one of unequal mass and do some more things. So have fun too. Something about that sound that draws their attention. 1차원 탄성 충돌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이 질량이 30g인 이제 물체가 하나 있고 질량이 75g인 물체가 여기 정지해 있는데 이 30g짜리 물체를 이 높이 H1만큼 올렸다가 놓으면 이렇게 속력을 얻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 물체하고 충돌을 할 텐데 충돌하면 요거는 이렇게 갈 거고 요 물체는 이 두 개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물체의 질량이 더 크니까 튕겨져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충돌 직후 0, 1 이게 튕겨져 나가는 속력이 얼마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충돌은 여기 다 내려와서 한 거죠. 그럼 요때 요 물체의 속력은 얼마나 될 거냐?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은 이 중력에 의한 그죠?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하는 과정인데 그 중력이 이제 보존력이니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이 속력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충돌 전에 물체의 속력 그걸 구하려면 그러니까 이 에너지 보존 써야겠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그러니까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M1 GH1이 요 맨 밑에 내려왔을 때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뀔 테니까 그러니까 M1에 V1 그 V1I 충돌 전의 속력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M1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V1I는 스퀘어 루트 2GH죠. 여기 집어넣고 해봅시다. 계산을. 그럼 스퀘어 루트 2에 9.8m/s 제곱이고 H는 8cm니까 0.08m 이거 다 집어넣고 이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놨어요. 1.3m/s가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속력으로 와서 부딪혔어요. 자, 이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럼 충돌에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랬죠. 아니,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랬죠. 그러면 M1 V1I 자, M2는 0이 멈춰 있었으니까 0일 거니까 이게 그 충돌 후에는 M1 V1F 더하기 M2 V2F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이라 그랬으니까 그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요거는 요 충돌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뭐 외력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M1 V1I의 제곱이 그 2분의 1 M1 V1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F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던 공식을 이제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한번 연습해 보라는 뜻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리 푼다 그랬죠. 요 두 번째 있는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는 거랬죠. 일단 2분의 1을 다 없애버립시다. 그러고 나면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러면 M1에 그 V1I 제곱 마이너스 V1F의 제곱이 그 M2의 V2F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놓고 요거는 인수분해 된다 그랬죠. 그럼 V1I 마이너스 V1F V1I 플러스 V1F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양이 요거 그죠? 그 운동량 보존 법칙도 마저 넘기면 그죠? 요게 M2 V2F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럼 M2 V2F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요거 하나 없어지니까 결국 요거 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V1I 더하기 V1F가 V2F하고 같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다시 이제 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같이 풀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V1F는 M1 더하기 M2분의 그러니까 M1 마이너스 M2 V1I가 됩니다. 앞에서 그 구해놓은 그 식에서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다 집어넣으면 이제 30하고 75
그죠? 30 더하기 75 g씩이었고 여기가 1.3m/s니까 여기다 계산해 보면 0.54 m/s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뭐 여기 여긴 두 개의 과정을 쓴 거죠. 중력에 의해서 진자가 내려오는 과정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 이렇게 해서 그 충돌 때 탄성 충돌이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을 써서 우리가 다 그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1차원 탄성 충돌 계산은 별거 없는데 계산만 하고 지나가면 재미없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무슨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나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봐야죠. 뭐 그게 물리학하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게 여기 나온 이 위험한 퀴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성 친구, 저 같으면 이제 집사람이죠. 집사람이 이제 아기 낳고 체중이 많이 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늘었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죠. 근데 이제 그럼 건강관리 신경 써야 되는데 뭐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충이라도 알아보는 방법이 뭐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탄성 충돌 공식을 했는데 사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거는 탄성 충돌은 아니겠죠. 에너지가 조금 사라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근사적으로 이 탄성 충돌이랄 걸 보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 자기 친구가 이렇게 옆에 서 있을 때 옆에 나란히 서요. 나란히 서 있다 갑자기 툭 하고 쳐봅니다. 충돌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 두 물체가 이제 한 물체는 정지해 있고 다른 물체가 달려와서 충돌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질량이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달려온 질량이 작으면 튕겨져 나가고 질량이 같으면 이제 달려온 건 멈추고 이제 서 있던 게 똑같은 속력으로 튕겨져 나가죠. 이 달려온 속도가 더 무거우면 이렇게 이 서 있던 물체가 더 빠른 속력으로 튕겨져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툭 쳤더니 나는 멈추고 이제 상대편은 이제 튕겨져 나가더라. 그러면 거의 나하고 이 질량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툭 쳤더니 확 하고 나가 떨어지더라. 그럼 나보다 많이 가볍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툭 쳤는데 내가 뭔가 밀려서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나보다 뭐 많이 무겁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쌓은 공을 이제 떨어뜨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 농구공 위에 이게 뭐 고무공 같은 거, 플라스틱 공을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골프공이 있고, 골프공 아닌가요? 골프공 아닌 같은데, 뭐 이것도 플라스틱 공 같은데 그 위에 이제 뭐 또 테니스 공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쌓아놓고 이거를 그대로 땅에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차례대로 충돌하겠죠. 그럼 이때 이제 재미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설명해 준다 그럽니다. 자,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out how high these different balls bounce. The basketball, the super bouncy ball, and the golf ball. Now I'm gonna try the golf ball on top of the bouncy ball on top of the basketball. And then I'm gonna explain how it's related to a supernova. Did you see that? Probably not. So here it is again. The golf ball bounced to 28 feet. We dropped it from about 3.5 feet, so it went up 800% of its dropped height. In fact, if you consider that by itself, the golf ball bounces about 70% of its dropped height. It went as high as if it had fallen from 40 feet up. That is awesome. So how can we get the golf ball to bounce up with that much energy? Let's simplify it to these two balls. When you drop them individually, each ball starts out with some potential energy from the height of the drop. As the balls hit the ground, some energy goes into heating up the ground and some goes into heating the ball. Because that energy left the ball system, you can't get back up to the same height. But when you combine them, the tennis ball goes higher than its dropped height. Way higher. Where does it get the extra energy?
As the basketball bounces, it compresses, storing elastic potential energy. As it releases, it springboards the tennis ball upward just at the right moment. This is like the double bounce on a trampoline when you jump right before someone else. You prepare the elastic of the trampoline by stretching it and storing energy, which can then bounce the jumper even higher. In the same way, the basketball stores energy in its compression and is able to push the tennis ball. But just like the double bounce preparer, the basketball can't go as high. You can see that here. It bounces even less when 3 balls are dropped together. Also, during that transfer of energy, some momentum transfers from the basketball to the tennis ball. And since the basketball starts with way more momentum because of its larger mass, the tennis ball's velocity increases by a lot, and it flies up, up, and away. Now back to the triple super ball bounce. Now you get the energy from the basketball's bounce being transferred into the bounce of the super bouncy ball, which is then transferred to the golf ball's bounce. You put the same amount of energy or momentum from 2 more massive objects into a smaller object, and it will go much faster. Epic! Just like the explosions of a supernova, which may seem unrelated, but what we just did is analogous to the process that occurs during the explosion of a supernova. Just like our more massive basketball transfers momentum to the smaller balls, energy from the dense core of the supernova is transferred in a shock wave that moves through the star to the less dense layers and accelerates them outward at a super high velocity. More massive or denser layers in the core of the supernova begin to collapse when fusion stops there. The collapse is halted when the neutrons in the core actually touch, sort of. This causes the implosion to rebound and bounce outward. You end up with a dense core left behind and these wild outer shells of star exploding outward. Pretty cool. And of course, if you try this at home, which you should, you have to make sure the balls are perfectly vertically aligned because any off-centeredness gets amplified by the 2 points of contact, which is why we sadly couldn't get the quadruple tower of balls to work. But if you put a little ring of hot glue or something similar on the balls, it helps to balance them. Happy physicsing! 자, 이번에는 1차원 충돌인데 이 비탄성 충돌인 경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비탄성 충돌일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있게 되는데 그 손실은 이제 그 충돌하는 물체의 그 내력의 작용으로 뭐 진동이 생길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손실의 정도가 이 충돌 전후에 이 상대 속도의 변화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걸 이제 계산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손실이 얼마나 일어나느냐를 보면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이제 질량에 관계된 거고, 요거는 상대 속도에 관계된 건데, 여기 보면 이 충돌 전의 상대 속도의 제곱에서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제곱을 뺀 만큼의 이제 비례하는 이 운동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가 아까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반발 계수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반발 계수를 그래서 이제 초기 상대 속도, 그러니까 충돌 전의 상대 속도와 충돌 후에 이제 상대 속도의 비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입실론이라고 정의를 이렇게 하면 내가 앞에 적었던 이 운동 에너지 손실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상대 속도의 제곱에 1-이필론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반발 계수가 1인 경우는 이 탄성 충돌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 0이 되면 가장 손실이 크겠죠. 예. 근데 그 경우 0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건 두 개가 들러붙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경우를 이제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충돌 후 이 두 물체가 서로 달라붙으면 이 최대 운동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두 물체가 들러붙어서 속력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만 적용을 해서 이런 최종 속력을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완전 비탄성 충돌 이제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리기 때문에 이거를 몇 개 이제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요 공식은 어떻게 나왔나 요거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에너지 손실 공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운 그 계산은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대포로 하면은 계산하다가 막막해서 잘 안 될 텐데, 이걸 하는 좋은 방법은 지금 이렇게 두 물체의 이제 전후에 충돌 전과 이제 충돌 후에 그 운동 에너지의 차이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적어 놓은 걸로 계산하면 계산이 쉽지가 않고 복잡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새로운 좌표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 중심 좌표하고 두 물체의 상대 좌표, 이렇게 그 좌표계를 바꾸는 거죠. 이제 R1, R2로 있던 거에서 큰 R과 이 작은 R로 이렇게 새로 정의를 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요 새로운 좌표계에서 쓰면 아주 재미있게 써집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이 둘로 나눠서 써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요 이제 계산을 잘 따라가보면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에 나타나는 요 큰 M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질량이 되고, 요 상대적인 이제 운동 에너지에 나타나는 요 이 뮤라고 적은 거는 보통 리듀스드 매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좌표계 바꾸는 거는 이 이체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한다든지 할 때 이게 이제 이 방법을 써서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서 이거를 익혀두면 그때 가서 이게 좀 쉽게 이제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그러니까 결국 요것들의 차이,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의 차이와 상대 위치 운동 에너지의 차이로 쓸 수 있는데, 이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의 차이는 운동량 보존 때문에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상대 속도의 차이, 제곱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그 공식이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자, 1차원 비탄성 충돌의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 나온 게 이 탄동 진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여기 진자입니다. 이게 이제 물체가 있고, 여기를 뭔가 물체가 날아와서 여기를 탕 하고 이제 부딪힐 때 여기에 박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처럼 무슨 이 고속 카메라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총알의 속력 같은 거를 이제 구하는 데 쓰였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알이 날아가는데 저게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렇게 이 진자 같은 걸, 나무 같은 걸 달아놓고 여기다가 대고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럼 총알이 나무에 박히겠죠. 그럼 박힌다라는 것 자체가 충돌인데 박혀서 같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박힌 후에 얼마나 올라갔는가로부터 이 충돌 후의 속력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충돌 전에 총알의 속력이 얼마냐인데, 이 충돌 과정은 완전 비탄성 충돌인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운동량 보존 법칙만 가지고도 이 전후의 속도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총알의 속도를 내가 일단 이 작은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충돌을 했을 때 이 운동량 보존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요 공식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충돌 전에 여기 지금 보면 VB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총알의 속력이죠. 그러면 총알의 질량 곱하기 총알의 속력이 이 탄동 진자 질량, 큰 M이죠. 이거 더하기 V니까, 그러면 충돌 후에 이제 속력 V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도 써보면 이제 이렇게 써진다. 그죠? 이 전체 질량 합친 거에 이제 V 제곱이 돼서 내가 총알의 속력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써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자가 올라가는 과정은 중력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이 과정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내가 저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있을 때 얼마 높이까지 올라가겠느냐, 이게 운동 에너지 전체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질 테니까, 그럼 요 두 개가 같다는 걸로부터 풀면 내가 이 총알의 속력을 이제 요 공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진자의 이제 길이, 뭐 올라간 각도, 그 다음에 이 총알과 진자의 질량 이런 걸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1차원 비탄성 충돌의 두 번째 예제로는 이 자동차의 정면 충돌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노란 차하고 큰 그 SUV 차량이 와서 부딪히는데 이 차가 더 무겁겠죠.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큰 차는 질량이 이제 3023kg SUV하고 그 다음에 이 1184kg 대략 한 3배 조금 덜 되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이 정면 충돌을 해서 딱 이제 붙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죠. 그러면 두 자동차의 소기 속력은 이제 똑같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35m/s이고 그림처럼 반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충돌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충돌로 인한 두 자동차의 속도 변화는 얼마나 일어나느냐. 근데 뭐 운동량 변화가 얼마인지만 계산을 하면, 그죠? 뭐 속도 변화는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그 운동량 변화는 이제 두 물체의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 라는 거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이거나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만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이 최종 속도는, 그러니까 최종 그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속도가 VF라고 놓으면 그게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 봤죠. 그러면 이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라는 걸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저 숫자들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9.7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9.77이라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이 방향을 지금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이쪽으로 간다 얘기죠. 당연히 이 큰 차가 더 질량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제. 자, 그럼 두 차의 속도 변화가 다르죠. 그죠? 예. 그러면 SUV는 그 자기 가던 방향으로 그 후에도 갔으니까 요만큼 이제 빠지는 거죠. 마이너스가 돼서 12.58m/s고 이 작은 차는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튕겨져 나가는 거니까 그 속도 변화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의 마이너스 32.15의 이제 속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변화의 비를 구해보면, 속도 변화의 비가 정확하게 이 자동차 이 질량에 이제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거운 차는 속도가 조금 변하고, 이제 그 가벼운 차는 속도가 많이 변하는데 정확하게 질량비로 주어진다는데, 근데 이게 이 차를 몰고 있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가 받는 충격은 그럼 무엇이 좌우하느냐? 이거는 가속도가 좌우하겠죠. 그러니까 충돌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그죠? 그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걸 내가 델타 t라고 놓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 델타 t는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근데 그 가속도는 그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이 두 운전자가 체험하는 가속도의 비가 정확하게 질량비의 역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만한 가속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멈추게 되면 그만큼 내 몸에 이제 그 힘이 가해지는 거죠. 가속도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 결국 이제 무거운 차와 가벼운 차가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의 그 세기는 기본적으로 이 작은 차 운전사가 그 질량 비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이제 다 큰 차 사고 싶죠. 네. 근데 세상이 뭐 꼭 이렇게 충돌이 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자, 충돌이 돼서 무슨 크게 다칠 게 걱정될 것 같으면 전차 몰고 다녀야죠. 자, 1차원 비탄성 충돌의 이 세 번째 예제로는 이 골프 드라이버로 그 골프공을 쳤을 때 이 골프공이 얼마나 힘을 받을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치는 장면을 이렇게 고속 카메라로 찍은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치면 이 골프공이 이제 힘을 받아서 찌그러지는 다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게 보이죠. 그럼 이 찌그러지는 동안에 이게 골프공이 이제 힘을 얼마나 받겠느냐. 이거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야 되겠죠. 그죠? 이 골프공이 얼마나 힘을 받느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 충격량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그 다음에 그 충돌하는 시간이 얼마냐. 이거를 알면은 이제 이 골프공에 가해진 힘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충격량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나 될 거냐를 하려면 골프공과 그 골프 드라이버가 이 부딪히는 거를 이제 이 충돌 과정으로 이해를 해서 이 골프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던 그 속력, 이제 탄성 충돌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단계를 거쳐서 힘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이 골프공에 가해지는 충격량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거부터 구해봐야겠죠. 자, 그러려면 자, 이게 이 탄성 충돌 공식을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골프공이 멈춰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충돌 후의 공의 속력은 앞에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드라이버의 속력, 그리고 M2는 이제 드라이버의 이제 이 무게죠. 그러니까 질량. 이렇게 해보면 골프공의 질량 넣고 이 드라이버의 이제 여기가 지금 M1이 드라이버의 질량이죠. 예. 그다음에 그 M2가 골프공의 질량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에 휘두르는 속력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보면 내가 드라이버를 얼마나 빨리 휘두르냐에 따라서 골프공의 속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이라서 요 B로 결정됩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무거운 드라이버를 쓰면 쓸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진 않죠. 내가 이 무거운 드라이버를 휘두르면 드라이버의 속력을 못 내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춰야겠죠. 그래서 해보면 하여튼 그러니까 드라이버의 속력보다는 골프공이 가벼우니까 당연히 이제 더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저렇게 그 골프공이 속력을 얻으려면 그게 이제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그 평균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제 시간으로 이제 나눠주는 건데, 이 드라이버하고 골프공이 얼마나 접촉하느냐, 이거는 고속 카메라로 찍어봐야 알죠. 해봤더니 0.5ms더라 라는 거고, 그걸 집어넣으면 이제 뭐 나눠주면 계산은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한 이제 5,800, 6,000뉴턴 정도 되더라. 킬로그램중으로 하면 600kg중.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골프공을 600kg짜리 무게로 이 0.5ms 정도 콱 찍어 누르는 효과 정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골프공이. 자, 이게 골프공 예제 풀어봤습니다. 자, 1차원 충돌 뭐 충분히 다뤄봤으니까 이제 이 2차원 탄성 충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2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물체 두 개가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그 1차원에서는 항상 그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이 들어왔던 방향 그 직선상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그 주변에서 보는 충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부딪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물체가 튕겨져 나가면 다른 물체는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될 테니까,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원래 있던 운동량의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튕겨져 나가겠죠, 다른 방향으로. 그렇지만 그 두 개에 튕겨져 나가는 벡터를 합친 것이 요거하고 같아야 될 테니까 그게 이 한 평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물체 두 개가 부딪히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냥 이 2차원 이제 충돌이 된다. 그러니까 3차원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충돌 뭐 물체 두 개 하는 경우만 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웬만한 이제 충돌은 다 2차원에서 이제 해결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뭐 그렇지만 이제 그 각각의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이 충돌을 여러 번 시킨다라고 하면 그 평면이 꼭 내가 그 평면이 여러 가지 평면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입자를 계속 충돌시키면
그거는 이제 이 평면 자체가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그 한 충돌만 보면 항상 그게 이제 평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2차원 이 충돌로 이제 다 풀 수 있다 문제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비탄성 충돌 하면 이제 너무 골치 아프니까 2차원에서는 그럼 이제 심지어 1차원에서도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만 가지고는 답이 안 정해졌죠. 그러니까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비탄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디테일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렇게 2차원 탄성 충돌이 되면 이제 탄성 충돌인 경우에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우리가 운동량 보존 공식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벡터식이죠. 그래서 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이니까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충돌 전후에 이제 똑같다인데, 이거를 내가 이제 이 충돌 전의 운동량을 안다라고 쳤을 때 충돌 후의 운동량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방정식 풀기죠. 근데 그러면 이 방정식에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물체 1번하고 물체 2번의 이 충돌 후의 운동량이죠. 근데 평면에서 일어나니까 2차원이고 그럼 하나가 성분이 두 개씩 있는 거죠. 근데 두 물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이 4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P1X, P1Y, P2X, P2Y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지금 이 방정식을 보면 운동량 보존이 2차원에서 벡터 방정식이니까 이 성분이 2개 있어서 방정식 2개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보존이 방정식 하나죠. 그러니까 방정식이 3개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방정식이 하나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변수는 4개인데 방정식은 3개니까. 그래서 이 답이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변수가 하나가 남는데 그 자유변수가 그럼 뭐겠는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충돌을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가 들어와서 어느 각도로 튕겨져 나갈 거예요. 이 각도 세타1이라고 하는 게 안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의 저변수로 잡으면 그럼 이 세타1을 고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다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이 세타1은 결정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세타1을 고정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풀면 됩니다. 물론 이거 푸는 것도 그렇게 이제 변수가 이렇게 4개쯤 되면 뭐 간단히 풀리진 않겠죠. 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더 간단한 경우가 뭐가 있겠는가 라는 건데, 일단 물체 2가 여기에 정지해 있는 경우만 생각해요. 2개가 달려 들어와 가지고 부딪히면 좀 복잡하니까, 그럼 이제 이 V1만 그 i만 있고 V2i는 0인 경우, 그러니까 그 경우만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은 경우, 그러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M1하고 M2가 같다라고 놓으면 그럼 요 식이 에너지 보존식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식도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요거를 양쪽을 제곱을 해봅니다. 위에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제곱을 해요. 그러니까 제곱한다는 얘기는 건 벡터니까 벡터 내적을 취한다는 얘기죠. 같은 것끼리. 자, 그럼 이쪽이 쉽죠? 이거 내적 취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거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내적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더한 거의 내적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2배 P1F P2F가 될 거예요. 그럼 밑에 거하고 비교해보면, 자, 제곱한 게 똑같고 나머지 2배 P1F P2F 그것만 남죠. 근데 요거 갖고 요 두 개가 제곱한 게 같으니까 그럼 그걸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이 P1F하고 P2F 내적을 취한 것이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0이 된다. 벡터 두 개의 내적이 0이다라는 건 두 벡터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 그러니까 하나가 정지해 있고 이제 다른 하나가 이렇게 오는데 이 두 개의 질량이 같아요. 그러면 요 나가는 요 방향하고 요 두 번째 물체가 나가는 방향 요 두 개를 더하면 항상 90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제일 쓸모가 있냐? 예, 여러분들이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칠 때 제일 쓸모가 있죠. 여러분, 당구공 두 개는 질량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치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친 공이 나가는 방향하고 맞은 공이 나가는 방향이 서로 수직을 이룬다라고 하면 내가 이 두 공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정보죠. 자, 근데 그러면 아까 이 단순히 충돌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1번 입자의 산란각 세타1이 결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당구같이 이렇게 크기가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이 세타1이 이제 결정이 뭐로 되느냐? 그러면 이 공이 맞는 이 두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점입자이면 이 두께라는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결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크기가 있으면 이제 요 공 크기에 비해서 요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보통 이제 중심이 지나가는 요 거리를 이제 임팩트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파라미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요게 이제 이 산란돼서 나가는 이 각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아마 당구장에 가서 실습을 해보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두께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게 맞추느냐 두껍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얇게 맞추면 이 산란각이 작을 것이고 두껍게 맞추면 산란각이 커진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어느 경우에도 맞고 나서 두 공이 이제 나가는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엄밀하게 수직이 되는 게 아니죠. 근사적으로 수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구공은 다른 요소가 있죠. 물론 마찰력도 조금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이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회전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다른 요소가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2차원 탄성 충돌에 가깝다. 그래서 이 탄성 충돌에 의한 이 결과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대충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 2차원인 경우에 이제 비탄성 충돌이 되면 뭐 1차원도 안 되는데 2차원 되겠느냐, 뭐 복잡해가지고 이제 이 계산, 그러니까 산수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2차원인 경우에도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혀서 한 몸이 돼서 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를 한번 이제 예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가 충돌하는데 아까 1차원에서는 정면 충돌이었죠. 이건 2차원이니까 이제 정면 충돌이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교차로에서 만나서 충돌을 했다. 그러면 두 개가 충돌 후에 따로 가지 않고 한 몸이 돼서 갔다. 이거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대개는 이제 충돌 후에 서로 따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붙어서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500kg의 송영차가 여기 지금 25m/s에 이제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더 무거운 2500kg의 벤이 20.0으로 와서 이제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이 후에 이제 그 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을 다 구해봐라 하는데, 뭐 그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 내가 운동량 보존 법칙 적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벡터식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돌 후의 운동량, 그다음에 충돌 전의 운동량인데, 이 충돌 후의 운동량의 변수가 이건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두 개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운동량 보존식도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풀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 성분, 그러니까 수평 성분, 수직 성분, 뭐 내지 X 성분, Y 성분을 적어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이 충돌해서 올 때 X 성분은 지금 요거는 이제 M1, V1만 있고, 요거에 코사인 세타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차의 성분에 이제 이쪽에 부딪히고 나서 Y 성분이 같아야 된다. 이거니까. 그럼 이거 윗식을 아래식으로, 아니면 반대로 아래식을 윗식으로 나눠지면 나머지 다 똑같이 생겼죠. 요것만, 요쪽은 다르지만 여기는 똑같아서 없어지고,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그럼 요거의 비겠죠. 뭐 간단하게 두 차의 운동량의 비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고 해보면
1.33이라서 요 각이 이제 53.1도. 얘가 운동량이 더 크니까 약간 이쪽으로 45도보단 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요 탄젠트 세타 구했으니까 VF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제 15.6m/s가 된다. 뭐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2차원도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번 수업에서는 이 충돌, 특히 이제 두 물체가 부딪히는 경우를 위주로 해서 다뤄봤습니다. 결국 충돌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그 법칙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죠. 이거는 이 충돌이 두 물체의 이제 내력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충돌 전에 운동량이 이제 보존된다라는 것을 쓰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보존되는 경우와 이제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충돌 전에 어떻게, 그러니까 후에 어떻게 된다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었고, 이 비탄성 충돌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 이거는 두 물체가 엉겨 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뤄볼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충돌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는 이런 현상인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